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량경약 동영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량경약 동영상 마지막이고, 이 책으로는 경영과학 11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반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몇 분에서 저희가 전부 전체를 끝내겠습니다. 예측이론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쭉 해서 우리가 11장까지 돼 있죠. 그래서 보통 1장은 이제 개념이고 말로 한 거고, 2장부터 6장까지가 이론 하나, 7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 하나입니다. 그래서 6장 정도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11장까지 하고 기말고사를 봐서 점수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점수는 아주 객관적으로 내고 성적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이렇게 아주 딱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수업이 별도로 있고, 수요 예측의 기본 개념. 수요 예측이란, 여기 읽어보십시오. 수요 예측이란,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수요 예측, 디맨드 포캐스팅이란 미래의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다. 미래의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다. 미래의 수요는 당연히 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오차는 뭡니까? 미래의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가 오차입니다. 미래가 해서 실제치가 268만이었는데 예측은 260이었다. 그럼 268만 빼기 260분의 8, 이게 오차가 되겠죠.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은 기업의 각종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미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생산 능력 계획의 수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은 이렇게 수립된 생산 계획을 토대로 향후의 인력 계획과 자재 수급 계획, 그리고 재고 관리 계획 및 수송 계획 등 다양한 기업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 예측은 기업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의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예측은 경영학의 전 분야에 단합니다. 인사에서 뭐 종업원 필요 수요량 예측, 뭐 생산 능력 예측, 마케팅에서 어떤 상표 전환 예측 이런 걸 쓰는다. 상표 전환 예측은 이제 이것과 좀 다른 브랜드 스위칭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마코브 체인이라는 기법을 써 가지고 계량 경영 아주 고도의 기법을 써 가지고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3이다. 0.53이다. B는 0.47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0.52, 0.48 이런 식으로 변해가죠. 쭉. 그 변해가는 거, 왜? 소비자들이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하니까 변해가는 걸 가지고 이론화를 해가지고 예측치를 하는 거, 상표 전환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것이 마코브 체인 어널리시스를 쓰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기본 개념.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그거보다는 좀 간단한 현실에 쓰는 것들 중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랍니다. C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게 뭡니까? 시간이 변해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적인 변동, 있죠? 여기 1, 2, 3, 4, 5, 6, 7, 8로 가면서 이렇게 쭉 변해가죠. 이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변해가면서 되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계열 데이터는 뭡니까? 월별 매출이 되겠죠. 기업이 20년 됐다. 그럼 매월 월별 매출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뭐 주가가 어떻게 변했냐? 종업원 숫자가 어떻게 변했냐? 그런 거죠. 그렇죠?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 통해서 8번 다음에 올라간 거를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앞에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죠. 전부 포함이 돼서 들어가죠. 그러나 전부 포함은 되지만 최근의 것이 더 많은 비중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과거보다. 그렇죠? 그럴 수도 동일할 수도 있고 제가 미국 유학에 박사과정 갈 때 두 가지 패턴을 봤다가 하나는 한 군데는 초등학교 성적표를 내라 그러고요. 초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는 요구 안 하는데 보통은 박사과정이라면 석사, 학사 이렇게 내라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것도 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 뛰어러 갔다가 나중에 그쪽에다 얘기를 했죠. 아니 초등학교가 왜 필요할 거 아니야. 그쪽에서 뭐 안 내도 된다 그래갖고 안 낸 적이 있는데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하고 석사를 두 개를 냈는데 저는 동일한 생각을 할 거 석사도 중요할 거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성적이 좀 안 좋았고 석사 때는 좀 올라갔는데
그쪽에 나중에 미국 가서 물어보니까 교수들이 뭐 박사과정을 할 때는 그냥 석사 중에 일부만 본다 그러자고요. 최근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체, 대학원까지 전체를 뭐 평균 내서 보는 것보다는 최근 걸 많이 보게 그렇게 되겠죠. 현실이 아무래도요. 최근 3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나 이런 과거치를 반영하는 것이 예측에 들어갑니다. 시계열됐다 이렇게도 되죠. 평균적인 변동이죠.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쭉 가고. 요거는 추세적인 변동이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10에서 30 사이로 20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균 그 내부에서 변하는 거죠. 요거는 추세가 변하는 거죠. 올라가고 있죠. 상향 추세. upward moving 하는 트렌드죠. 올라가면 좋은데 다운을 계속한다. 어느 기업체의 매출이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거는 지금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이렇게 보면 복합적인 변동. 추세와 계절은 뭐냐? 시즈널 데이터입니까?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고 시즈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2010년, 11년, 12년, 13년이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버드입니까? 뭐 다운워드입니까? 어버드죠. 상향해서 가죠. 상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그럼 뭐 상황이 되니까 2014년 여름의 예상되는 어떻게 하냐? 조금 올라오면서 보통 이렇게 되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그러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하던 거는 겨울에 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생산 라인을 같이 쓰기 위해서 뭐 여름에 아이스크림 만들던 생산 라인에서 뭐 오뎅이나 무슨 만두를 만든다 뭐 뜨거운 만두를 만든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동평균법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귀분석법을 할 건데 회귀분석법까지는 좀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먼저 가중이동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동평균법과 회귀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은 뭐냐? 잘 보세요. 요거.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 평균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단순 이동평균법과 과거 데이터의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을 이용한 가중이동평균법이 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책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십시오. 단순 이동과 가중 이동이 있습니다. 단순 이동, 여보세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요 페이지를 요거를 생각합시다.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 평균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단순 이동평균법, Simple Moving Average Method와 과거 데이터의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을 이용하는 가중 이동평균,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가 있다. Moving Average가 무슨 말이냐면 옮겨가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옮겨가면서 평균. 이게 전부 뭐냐면 도화에서 나눈다는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평균법은 3년 전, 2년 전, 작년을 쭉 도해서 3으로 나눈 것. 가중이동평균법은 뭐니까? 최근의 것에 점수를 더 준 것.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책을 보십시오. 책 288페이지의 예제를 보십시오. 288페이지 보시면 이동평균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 숫자가 1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20, 24, 30, 27, 23, 26, 21, 28 이렇게 됐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20, 24, 30, 27, 23, 26, 21, 28에서 8개월치의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 많이 씁니다. 이동평균법이 뭐냐? 이동평균법은 쭉 도해서 나눈 겁니다. 왜? 이동하면서 평균을 낸다. 무빙 에버리지라. 그래서 9월 달에 이동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과거 늑달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책에 보면 1, 28, 8월 달이 28이죠. 7월 달이 21, 6월 달이 26, 5월 달이 23, 28 더하기 21 더하기 26 더하기 23을 해서 도해서 4로 나눠요. 그럼 24.5. 8월 달이 28이었는데 뭐 9월 달에 24.5가 될까요? 그게 최근 평균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23 더하기 26 더하기 21 더하기 28. 그래서 이게 이동평균이라고 했죠. 이동평균. 24.5. 그럼 10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 이 6, 7, 8하고 9월 달 예측한 걸 합쳐 놓는 거죠. 그렇죠? 6, 7, 8하고 집어넣죠. 그 책에는 조금 숫자가 틀렸는데요. 예측한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한 거. 그러니까 5, 6, 7, 8을 도해서 4로 나누면 23 더하기 26 더하기 21 더하기 28을 해서 4로 나누면 그 이동평균이다. 이걸 쭉 선을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모님이 주식할 때 보면 며칠 이동평균선, 평균선, 이평선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동평균입니다. 이 이동평균은 아주 심플하죠. 아주 단순하면서 재밌죠. 네. 어제, 그제, 그저께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것이 반영이 좀 덜 됐죠. 그저께보다는 어제,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그저께보다는 그제, 그제보다는 어제가 제일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보다는 대학원 1학년, 2학년이면 석사과정 1학년, 2학년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석사과정에 점수를 많이 주고 비중을 많이 주는 것을 가중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 이동평균법은 무슨 얘기냐면 그 도안 숫자 나누기 분모를 4로 하잖아요. 그럼 4로 하면 각각에다가 0.25씩 확률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월달이 23, 6월달이 26, 7월달이 21, 8월달이 28이면 5월달 23 곱하기 0.25 더하기 0.25 6월달 26 곱하기 0.25 더하기 21 곱하기 0.25 더하기 28 곱하기 0.25 4개이기 때문에 1 나누기 4를 하니까 0.25고 그거 확률을 곱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동평균법입니다. 근데 가중이동평균법은 최근의 값에다 더 많은 비중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더 많은 비중. 28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가중치는 의사결정자가 정한다. 가중이동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죠. 웨이티드 가중치. 3주 가중이동평균법을 이용하고 3주 가중이동평균법을 이용하고 가장 최근 자료의 가중치를 0.5, 그 전기의 가중치 0.3, 가장 오래된 자료의 0.2로 할 때는 값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해봅시다. 우리 6월달이 26, 7월달이 21, 8월달이 28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8월달에다 0.5라는 비중을 두고 7월달에다 0.3, 6월달에다 0.2 그러면 곱해보세요.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구해보십시오. (26) 6월달 26 곱하기 0.2 더하기 7월달 21 곱하기 0.3 더하기 8월달 28 곱하기 0.5 이걸 더하면 되겠죠. 이게 가중이동평균법입니다. 가중이동평균법. 또 예제 11-2의 자료에서 9주차의 수를 4주를 하는데 여기 290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예제 1-1 자료에서 9주차의 수요를 4주 가중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가중치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부터 0.4, 0.3, 0.2, 0.1, 0.4, 0.3, 0.2, 0.1을 적용하여 예측하면 이렇다. 그게 뭡니까? 그거 보시면 알죠? 0.4, 0.4. 그러니까 8월달이 28이니까 거기다 28 곱하기 0.4, 7월달이 21이에요. 21 곱하기 0.3, 6월달이 26 곱하기 0.2, 5월달이 23 곱하기 0.1. 그래서 쭉 더해가지고 하면 25.0이다. 이게 된다. 요거는 단순 이동평균법과 조금 다르죠. 왜요? 최근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죠. 최근의 값에 영향을 받죠.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냐. 여기서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는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죠. 가중이동평균법. 단순 이동평균법은 바로 전기의 자료나 그보다 오래된 자료나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예측에 활용된다. 그러나 오래된 자료보다 최근의 자료가 더 의미가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더 이동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평균을 계산하여 예측하는 기법을 가중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 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 이동평균과 유사하나 최근 자료에 더 가중치를 둔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다음 지수평활법은 뭐냐? 지수평, 익스포넨셜인데 글자가 답니다. X가 빠진 익스포넨셜 스무딩 메서드는 과거 자료의 평균을 이용하되 지금 예측이 전부 과거 자료의 평균은 나중에 할 회귀 분석 이것도 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과거 자료를 안 쓰는 경우는 없죠. 과거 자료를 지수평활법은 과거 자료의 평균을 이용하되 최근 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가중이동평균보다 더 보다 발전된 형태에서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적고 계산이 쉽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입법 중에 하나이다. 가중이동평균은 계산에서 과거 기간 동안의 수요 자료와 기간 가까이 가중치가 필요한 반면에 지수평활법에서는 세 가지 자료만 있으면 예측을 구할 수 있다. 세 가지는 전개원 예측치, 이번 게 실제 수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가중된 평활 상수의 이다. 이게 뭐냐면 거기 있습니다. 291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지수평활. 지수평활이 가중이동평균과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건데 조금 더 복잡한. 거기 보시면 0.1 곱하기 D1 더하기 0.9 곱하기 F1이라고 있죠. 그 F1 자체는 또 변하죠. 그래서 F1이 또 변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지수 변화에다 변화를 해서 더 있는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활 상수를 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도 이동평균법까지만 했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지금 지수평활법도 저번에 한번 했더니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도 했고 그래서 이동평균법만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법에는 이제 가중이동과 심플이동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심플이동입니다. 심플이동. 그래서 최근에 자료의 합을 더해가지고 세 개를 나눈 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 뭐 가중이동, 지수평활 이렇게 다 거기서 분할된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회귀 분석. 요걸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만듭니다. 이 회귀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죠. 상당히 중요한 방법으로 제가 이 책에서 일단 예측에서 회귀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말합니다. 회귀 분석이란 과거의 모든 자료를 더해가지고 아까 이동평균이나 뭐 가중이동평균이나 추세 어떤 지수평활이나 다 추세를 보는 방법들이 그냥 앞뒤를 더해가지고 거기다 가중치를 집어넣고 막 근데 그 가중치를 어떻게 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넣는 겁니다. 주관적. 근데 회귀 분석은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넣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은 주관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귀 분석은 객관적으로 한다는 게 차이입니다.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고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회귀 분석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통계학이라는 것이 독일 쪽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 쪽으로 넘어온 지가 한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설문지도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통계학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이 통계학에서 기본적인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한때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 회귀 분석의 변화 가지고 받았습니다. 회귀 분석을 영어로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메소드, 그러니까 회귀 분석법은 메소드 오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회귀 분석 방법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회귀 분석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최소 자승법입니다. 제가 요걸 하고 나서 조금 이따 최소 자승법을 보여주는데 최소 자승법을 가지고 계산해서 회귀선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인과형 자료의 경우는 좀 그렇고 그냥 설명형 자료의 경우에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데 회귀 분석은 인과를 찾는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회귀 분석은 여기 있죠. 광고비에 따른 고객수의 변화. 광고비가 0.5, 10, 15, 20, 25. 고객수가 100, 150, 200, 250 이렇게 됐는데 광고비가 변해가면서 고객수가 지금 늘고 있죠. 추세가 상향, 어버드 상향 추세인데 여기서 광고비를 얼마를 집어넣으면 고객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추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 여기 빨간 점이 5개 있죠. 이 빨간 점 5개를 연결하는데 아까 가중 이동 평균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보다 가중치를 집어넣고 막 더해서 아는 겁니다. 지수평알도 익스포넨셜 승률 등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 자승법이라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오브 리스트 스퀘어라는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걸 찾아내는 공식을 찾아가지고 이걸 회귀 분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지수평화 이런 거는 과학성이 좀 떨어지고 회귀 분석이 과학성이 제일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